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17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였죠. 이 무효인 행정행위를 이 전환행위를 통해서 유효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라고 하는데, 전환의 요건으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는 행정행위 사이에 요건, 목적, 효과상의 실질적 공통성이 있을 것, 전환될 행위가 성립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당사자가 그 전환을 의혹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행위의 중복을 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 등등의 요건을 갖추면은 이 행정행위의 전환,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몇 문헌에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 하자 승계론 또는 규준력 이론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행위가 그냥 아주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단계가 다 규율성을 갖고 있으면은 각각이 행정행위로 취급되거나 뭐 처분으로 취급된다라는 설명을 했죠. 물론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자체로 각 단계별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즉 규율성이 없으면은 이제 다른 이슈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게 과연 각 단계별 행위 중에서 어떤 게 행정행위로 취급해야 되느냐가 쟁점이 되지만은, 지금 이 단계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죠. 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고유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즉, 권리구제의 가능성이라는 가치하고 그 다음에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 충돌인데, 이 부분을 어느 선에서 조화시킬 건지 시킬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 지금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먼저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지만은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 선행행위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일 것,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발생할 것, 이런 전제 조건이 먼저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자 승계론에 의하면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동일한 목적이냐 아니면 별개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하자의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철거명령,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시, 비용 청산, 그 다음에 과세처분, 독촉, 압류, 공매, 그 다음에 배당, 요 절차들 사이, 이 단계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 승계론을 취하게 되면은 의무부가 행위인 과세처분이나 철거명령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뒷부분은 이제 집행행위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집행 목적과 의무부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준력 이론대로라면은 이 규준력이라는 말이 그 판결에 있어서의 기판력을 벤치마킹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판결에 있어서의 기판력과 비슷한 거를 갖다가 행정행위에서 규준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구속력이나 규준력. 그래서 그 기판력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외적 한계, 사물적 한계, 시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요 한계 내에 있으면은 기판력이 미치는 것처럼 구속력이 미쳐서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마치 기판력을 깨는 재심 사유처럼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이라는 이제 추가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구속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판례는 어떠냐? 판례는 전통적으로 하자 승계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개별 공시지가하고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대로라면은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거죠. 별개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규준력 이론에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이 해치게 되져서 이 다른 해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준력 이론에서 이 추가적 요건 중에서도 수인 한도로에 기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 승계론이 좀 보완이 됐다고 그럴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행정행위 취소 철회 실효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개념 정립을 먼저 했는데요.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이 발생했는데 말입니다. 188페이지에요.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외우시면 좋아요. 행정행위의 이제 효력 발생인데, 효력이 발생했는데, 사후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사후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행정청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조치에 의해서, 그 자체로 또 행정행위겠죠. 그것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를 폐지라고 그러고요. 이 폐지라는 말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사실의 발생 또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정행위 효력이 없어진다. 그런 거를 이제 실효라고 그래요. 실효. 그런데 폐지 중에서는 다시 또 원래 하자 있는 행정이죠. 여기서 하자는 넓은 의미의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하자가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거죠. 이거를 취소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고 원래 적법한 효력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도저히 이 행정행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행정실무적으로요. 철회하고 취소하고 또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취소는 다시 처분청이 취소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게 있고요. 처분의 상대방이 어필하는 거죠. 어필을 해서 그걸 통한 취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쟁송 취소라고 그러고요. 쟁송 취소는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취소가 있을 거고요. 행정법원에 의한 취소가 있을 수 있겠죠. 요 쟁송 취소 부분은 나중에 2학기 때 우리 학교에는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제가 다시 강의를 할 텐데 거기에서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로 좀 미뤄두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직권 취소의 문제입니다. 직권 취소의 문제. 그래서 직권 취소의 취소권자가 먼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처분청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처분의 근거에 대한 법률 조항이 있고 따로 취소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질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승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처분의 근거에 따라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현된 사항 잘못된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용인하지도 않는 거죠. 법질서는. 그러니까 별도로 취소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만 있으면 취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청은 그럼 어떠냐? 감독청의 경우에는 감독권에 취소권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죠. 감독권에는 취소를 명령할 권한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할 권한까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서
사실상 논의에 큰 실익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논의에 큰 실익은 없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로 가면은 위법 플러스 부당이죠. 직권 취소의 경우는 그렇고요. 다시 이제 앞에 표로 보면은 쟁송 취소 중에서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는 위법 플러스 부당이 되는데요. 행정소송은 위법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취소권의 한계 문제인데요. 자, 취소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취소의 한계 부분입니다. 취소의 한계 중에서도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더 설명을 안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예. 자,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취소는 수익적 행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잖아요. 예, 근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죠? 수익적 결과를 되돌려야 되는 거니까 마치 침익적 행정행위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죠? 예. 그래서 그 취소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기가 일단 어렵게 됩니다. 지금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했을 때 또 이미 설명한 적이 있었죠. 취소권의 제한 문제, 그죠? 초창기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지 못했죠.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을 때, 자, 취소권의 제한 문제에 있어서 뭐가 퍼뜩 떠오르죠? 제가 예도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서, 그죠? 적정 통보 당시에는 적법한 걸로 생각하고서 적정 통보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잘못된 적정 통보라고 행정청에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영업허가 단계에서 영업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 케이스 기억나시죠? 네. 그쵸? 네. 그때 법률 적합성의 원칙하고 뭐하고 충돌된다고 그랬죠? 무슨 원칙하고? 신뢰법 원칙하고 충돌되죠. 두 개 다 그 헌법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우열관계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고, 따라서 동의설이 통설 판례라고 설명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제한이 많이 걸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예, 동의설이니까 이익 형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에 제한이 많이 걸려 있을 거다. 이거는 짐작이 됐고요. 그러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러면 제한이 없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취소가 재량행위겠죠? 취소하느냐 마느냐가 재량행위일 텐데, 그러면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한은 있는 거죠. 네,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간에 이 취소권의 한계 문제는 결국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문제로 쟁점이 모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 지식하에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가 일단 발령이 됐는데요.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을지라도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 등이 발생해서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것, 고치는 것, 이 고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게 될 거고요. 또 이미 통용되고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도 있을 거고 어떤 법적인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하고의 조화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익형량 문제로 해결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뒤로 갔었어요. 자,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그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라는 거는 법치국가적 요구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수익적 결과를 안겨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뭔가 좀 자유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침입적 행정이. 안 해도 헷갈리네요. 하여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자, 불가쟁력은 제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처분의 상대방만 구속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소기간은 처분의 상대방만 지켜야 되는 것이지, 처분청은 제소기간, 즉 불가쟁력, 제소기간의 준수, 즉 불가쟁력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니까 90일이 지나더라도, 즉 제소기간이 지나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너무나 당연한데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만 구속하는 거지, 처분청 자체는 구속하는 게 아니다. 일단 요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거, 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이 취소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 즉, 법률적 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설은 법률적 합성 우위설하고 법률적 합성과 신뢰보호 원칙 동의설이 대립하는데, 이미 설명했듯이 판례에는 동의설의 입장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동의설을 취하게 되면은, 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이익 형량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항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자, 법률적 합성의 원칙은 뭘 대변하나요? 공익을 대변하는 거겠죠? 공익을 대변하는 거고, 신뢰보호 원칙은 통상 사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이익 형량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느냐? 뭐라고 딱 집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대략의 그런 판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191페이지예요. 자,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위험의 방지는 항상 우선적 지위를 차지한다. 요새 아주 적절하네요. 코로나 사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공익이죠. 이 공익을 거꾸로 틀릴 사익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수익자의 책임에 기인한다. 특히 수익자의 사기, 강박, 증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위법성을 알았거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수익자의 객관적 책임으로 기술시킬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잘못된 자료를 행정청한테 제시했다거나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 이러면은 신뢰보호원칙에서 뭐가 탈락이 되죠? 신뢰보호원칙 판례로는 4개의 원칙이 있었고요. 학설로는 4개의 요건이 있었고요. 학설로는 5개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그랬는데, 몇 번째 요건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신뢰의 무슨 성? 신뢰의 가치성. 신뢰의 보호가치성이죠. 신뢰의 보호가치성 때문에 이미 2번하고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수익자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한 것을 사용했다. 그죠? 예컨대 생계비 지원을 했는데 어떤 게 주로 문제였냐면 사회보장 행정에서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생계비 지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 나간 자식이 있었던 거죠.
라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형식적으로는 부양할 사람이 있어서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게 됐으니 이거를 수익적 행정의 취소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참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취소를 통해서 초래되는 경제적 효과. 그죠? 예.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뭐 사업을 뭐 엄청 크게 했는데 뭐 도산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의 경과.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신뢰보원 측에서 또 했던 거잖아요. 그죠? 신뢰보원 측에서 뭐 실권이라든지 뭐 이런 때 좀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사법적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아, 이거는 또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이거는 불가변력에서 본 거죠. 불가변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가에서요. 인가 알죠? 허가, 특허 인가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인가를 해서 법률 효과가 완성됐는데 나중에 뭐 인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인가의 취소가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자가 치유됐거나 전환됐다. 이렇게 되면은 행정의 취소가 제한받을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판례에 나타난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보통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절차입니다. 취소도 그 자체로 이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예요. 그 다음에. 자, 취소가요. 자, 취소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소급하는 거잖아요. 취소의 효과가요. 취소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소급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자체를 이익형량의 결과 취소한 것까지는 좋아요. 취소한 것까지는 이익형량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용인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취소 효과가 소급하잖아요. 아까 그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요. 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계비 지원에서 뭐 부양 의무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법령이 좀 개정이 돼서 문제가 많이 해소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강의용으로 과거식 한번 사례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미 취소 자체는 이제 용인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수익적 행정행위 뭐 생계비 지원 어떤 뭐 결정 뭐 지원 뭐 급부 결정 뭐 이런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양 의무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결정 즉 행정행위는 취소하는 것까지는 뭐 이익형량 결과 취소하는 게 맞다고 쳐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과연 소급해서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소급해가지고 원래 받았던 만큼 또는 소멸시효가 미치는 범위만큼 과거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판례에 의하면은 그것도 이익형량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면은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도 이익형량이고요. 그렇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소급할지 여부도 이익형량 문제죠. 주로 사회보장 쪽에서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여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다른 수익적 행정행위하고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봐야 되겠죠.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에는요. 예컨대 생계비를 뭐 50만 원씩 지급받아서 겨우겨우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래를 향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상당히 참 안쓰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소급까지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것도 이익형량 문제라는 겁니다. 요 관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 있는 판례들은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뭐 원문을 찾아보시기 귀찮으시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도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 여부인데요. 상대방이 있는 기책사유에 기인하 있는 하자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입니다. 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아는데 문제는 취소의 취소예요. 취소의 취소. 여기서 취소는 가로 열고 철회도 있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철회의 철회, 뭐 철회의 취소, 취소의 철회, 취소의 철회도 있을까? 철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고서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자, 취소의 취소면은 자, 뭐가 문제냐면요. 두 가지 타입의 문제가 있어요. 먼저 195페이지에 있는 예 중에서 자 3번 예를 한번 봅시다. 의료법인에 있어요. 자, 의료법인 하면은 사립학교법인하고 의료법인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허가특허 인가 중에서? 허가특허 인가 중에서? 인가 문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인가 문제가. 알겠죠? 예.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에 대한, 그죠? 이사 취임이 있죠. 취임, 승인이 있죠. 자, 이 승인은 허가특허 인가 중에 뭐였죠?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면 안 되고요. 허가특허 인가 중에? 아까 말했죠. 인가죠, 인가. 이거는 인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수적인 쟁점이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를 했어요. 그걸 다시 취소를 했어요. 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서 임시이사를 선임했겠죠?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1번 타입입니다. 자, 2번 타입은 뭐냐? 방위세 부과처분을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취소에 취소를 했어요. 방위세 부과처분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요것도 세 번째 걸로 해볼게요.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 편입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충력 편입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자, 케이스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현역병의 편입 처분을 했는데 다시 보충력 편입 처분을 했으면은 이 보충력 편입 처분에 있어서 현역병 처분에 의해서 현역병 편입 처분은 변경이 됐겠죠? 맞죠? 보통 변경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취소 또는 철회 플러스 재처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취소 또는 철회 플러스 재처분. 그러니까 현역병 입영 통지가 취소되고 또는 철회되고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재처분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제 사례 자체는 이해가 됐죠? 자, 어떤 문제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취소를 하면 당연히 의료법인 이사취임 승인이 되살아나는 거냐? 아니면은 취소를 다 소멸을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다시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임시이사의 운명이 좌우되죠. 맞죠? 예. 자, 현역병 입영 편입 처분을 했는데 보충력 편입 처분을 변경하고 이거를 다시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 취소는 요거죠. 그러니까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에 의해서 다 취소됐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없는 걸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취소됨으로써 이게 다시 살아났으면은 낫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역병 입영 통지 된 거죠, 벌써. 입영 처분이 된 거죠. 다시 할 필요 없는 거죠. 답은 뭘까요? 답은 뭘까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9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원래 학설은 이게 처음에는 소극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극설은 뭐냐면은 원행정행위의 내용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원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소극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극설 쪽이 더 많아졌고요. 예. 자, 판례는 그럼 어떠냐? 판례는 행정행위가 이게 수익적 행정행위면요. 수익적 행정행위면은 취소를 함으로써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원행정행위가 침익적 행정행위면 취소에 의해서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판례가 형성이 됐을까요? 판례대로 하는 게 상대방한테 유리하죠. 수익적 행정행위는 다시 할 필요 없이 원래 수익적 행정행위가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훨씬 편리하고요. 그죠?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과세처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세처분을 했다가 취소됐다가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부터 과세처분이 있는 것처럼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면, 그죠? 예, 상대방한테 불리하죠. 그죠?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판례는 약간 좀 일관성은 없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나름의 또 합리적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행정행위 철회 문제로 가겠습니다. 196페이지죠. 자, 행정행위의 철회입니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일단의 원칙이라고 본다라면은, 다만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에 있어서는 그 소급표마저도 이익형량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철회는 이제 장래효인 거죠. 네, 당연히 뭐 장래효겠죠. 철회권자는 일단 처분청이 철회권을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감독청도 마찬가지로, 그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철회권을 갖는다. 감독청은 감독권에 철회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법적인 근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자, 철회는 원래 취소하고 다르게요. 그죠? 취소하고 다르게 철회는 원래 적법하게 성립했잖아요. 그죠? 적법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데 있어서 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 논란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서 나오겠어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서 나오겠습니까? 후자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 즉, 그 철회는 침익적 효과를 나타내니, 그죠?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서 뭐 침해 유보설, 먼설, 본질성 이론 다 통틀어 봐도 다 걸리겠죠. 그래서 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 과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개별 법령의 철회 근거가 없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리고 그때 뭐 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 특히 법률 유보의 원칙과 관련해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행정절차법을 만들 때요. 그죠? 1996년도에 행정절차법을 만들었, 98년인가요? 96년. 하여간 행정절차법을 만들 때 철회의 근거조문을 하나 넣어놨으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예,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철회의 수익적 행정의 철회에 관한 근거조문이 있습니다. 어느 철회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문도 있고요. 어느 때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이게 아마 논의는 그 당시에 논의는 됐었을 텐데 입법화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고 아마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정기본법에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그러면은 근거 필요설에 있느냐 근거 불효설에 있느냐에서 판례는 근거 불효설에 있습니다. 불효설. 이게 중요하죠. 판례가 근거 불효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철회에 관한 법의 철회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없어도 어떤 그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공익성의 어떤 필요가 생기면은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인간문화재입니다. 인간문화재 지정 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투서도 하고 모함도 하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해제당했어요. 자, 이 해제는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이 해제는 취소인가요? 철회인가요? 철회겠죠? 당초에 인간문화재 지정 처분이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적법했어요? 적법했죠? 적법했는데 사후적으로 이분이 어떤 비위행위를 했다라는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사정 변경이 생겨서 해제를 했어요. 그럼 이 해제는 취소가 아니고 철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인가 무슨 법에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해제 사유가 법정이 돼 있습니다. 해제 사유가. 1호 뭐가 있고, 2호 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비위 행위를 했다. 라는 거는 여기 사유 1, 2번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안 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왜냐하면은 아예 이 해제 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철회 근거 불효설에 있으니까. 근데 뭐 요 사유 2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거 불효설을 취하니까. 자, 그러면 요 사례에서 왜 비행위가 인간문화재하고 무슨 관계냐 도대체. 인간문화재를 유지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상대방을 뭐 모함하고 뭐 이런 거하고 인간문화재를 그게 해제 사유가 되느냐도 약간의 이제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사례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인간문화재는 남대문과 달리 전수를 해줘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이면서 교육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회 사유는 그렇다라면은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제 견해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거 필요설에 있습니다. 근거 필요설에 있는데 만약에 판례와 같이 근거 불효설에 있으면 어떠한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회권이, 이제 법정된 철회 사유가 있으면 뭐 당연히 뭐 그건 뭐 논외죠. 네. 자, 근거 불효설을 취한 경우에, 자, 철회권이 유보돼 있다. 우리가 부간에서, 그죠? 부담의 이행합부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부가되는
부관이 철회권의 유보였죠. 예,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취소권의 유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설명할 텐데 그 취소는 철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예. 그 다음에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 자, 철회권 유보 부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불이행하면은 철회 사유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의 변화입니다. 자,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그 도로가 폐지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도로 점용허가는 철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이에요. 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철회해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마지막 사유, 공익상의 필요죠.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만약에 공익상의 필요라고 나섰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근거 불효설에 의하면은 공익상의 필요도 철회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근거 필요설에 있게 되면은 만약에 그게 법정돼 있지 개별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철회 사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판례대로 이해하면은 이제 이 공익성의 필요도, 그죠? 철회 사유가 되는 거죠. 법정되지 않은 공익성의 필요도 철회 사유가 되는 거고, 원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령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철회권의 제한 문제도 중요하겠죠. 아까 취소권의 제한 문제가 중요하듯이 철회에 있어서도 철회의 제한 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침입적 행정행위의 철회보다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더 중요하겠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의 필요, 상대방의 신뢰 내지 기득권 보호,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의 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철회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된다. 즉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신뢰보호 원칙이 직권 취소보다는 더 강하게 요구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취소는 하자가 있는 거였지만은 이거는 하자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가장 무거운 제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철회가요, 취소와 철회라는 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했다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즉 폐지 일종으로서의 철회라고 과거에는 지금까지 주로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가 영업정지, 영업취소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철회가 제재수단으로 더 활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제재수단으로 활용이 많이 돼요. 그러면 자, 영업정지 6개월 이하 및 영업취소를 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영업취소는 영업철회겠죠? 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업정지보다 영업취소가 더 무거운 제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상 가장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철회의 경우에도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실권의 법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불가변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가변력에 관한 얘기. 그것도 뭐 이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문제에 있어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고요. 자, 201페이지로 가면은 철회 절차와 이유 제시잖아요. 이것도 철회도 그 자체로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철회의 효과는 취소하고 달리 장래효죠, 장래효. 따라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 철회의 효력을 소급시키는 조치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철회의 부수적 효과로서 원상회복, 개수 등의 명령을 수반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행정행위의 실효입니다. 실효는 뭐 특별히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거고, 자, 하자가 전혀 하자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하자하고는 관계없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하고 그 점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어떤 결정, 행정청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폐지, 즉 취소하고 철회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실효 사유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사망이나 물건의 소멸입니다. 두 번째는 해제 조건이 붙은 행정행위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가 붙은 행정행위의 종기의 도래, 뭐 이런 것들이고,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요건에 사람의 사망에 관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예컨대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죠? 제가 없을까요? 있겠죠? 예. 있는데, 예.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전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0.10% 정도를 넘어서서 영업 면허 취소 사유가 됐다라고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저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알코올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마시지는 않았는데, 근데 왜 검치가 채취가 됐을까요? 예, 알코올은 이거 손만 닦은 게 아니라 마셨다 뭐 이렇게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알코올을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소송 수개를 해서 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랑 인연을 끊읍시다. 없겠죠? 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효사유가 발생한 거죠. 예. 그런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되지 않고 실효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드밴스된 퀴즈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어떤 주문을 내야 되나요? 소송 수개를 못하고 소송을 계속 못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민사재판실에서 안 배우셨나요?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 종료 선언. 요거는 한 가지 내가 가르쳐주면 안 되지만 민사소송부가 관련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종료 선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참 오랜 시간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했고, 드디어 행정행위를 졸업하고 이제 행정입법으로 가게 됩니다. 행정입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 표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자,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권리주체가 아니죠.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고 권한의 행사자에 불과하고, 마치 삼성전자와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 국가와 그쵸, 국가 행정청과의 관계와 삼성전자와 대표이사 관계가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잖아요. 자, 대표이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삼성전자한테 귀결되는 거죠. 귀속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청은 인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이나 이런 게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공법인의 경우에는 좀 독특하다고 그랬죠? 공법인은 이 권리 주체이면서 행정권한을
공법인의 대표자가 받은 게 아니라 공법인 스스로가 받았기 때문에, 자체가 받았기 때문에 공법인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권한의 행사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즉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의 지위가 겸유되는 거죠. 요거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청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장관은, 또는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는 뭐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프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반하고 개별하고 추상하고 구체는 뭘로 기준으로 하는 거습니까? 먼저 일반하고 개별은 뭘 기준으로 하죠? 사람이죠, 사람.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한테 적용되면 일반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특정한 사람한테 적용되면 개별이라고 그랬죠. 자, 추상하고 구체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안 또는 사건 또는 경우. 네, 이렇죠? 자,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적용이 돼요? 그럼 추상이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사건에 적용되면 구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렇게 매칭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미스매칭도 가끔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것만 빼고는 다 행정행위 쪽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규율은 뭐예요? 규율은 법률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는 뜻이죠. 법률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이것이 규율이요. 이제 위에 걸에 한정해서요. 규율이 법규성이 있으면은 법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행정입법이라고 그러죠. 자, 법규명령은 이제 헌법적인 이슈인데요. 법률을 위임해서 제정되면 위임명령이라고 그러고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이임이 없는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정되면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은요, 법학은 이렇게 도식화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가장 도식화하기 쉬운 과목이 뭐겠어요? 법과목, 법 영역에서. 가장 편하게 하는 데가 형법이죠. 가장 어려운 게 민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쉬운 법 과목이 형법이고요. 가장 어려운 법 과목이 민법이 되는 거예요. 행정법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민법은 너무 양이 방대하고요.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형법은 영역마다 다 도식할 수 있어요. 그죠? 차고 문제에서도 도식할 수 있고요. 뭐 고의 문제에서도 도식할 수 있고요. 구성요건 해당성 뭐죠? 위법성 범죄 성립 요건도 이렇게 다 도식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견해에 따라서 도식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네. 너무 쉬워요, 형법은. 산수나 수학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을 여러분들이 또 조금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은 뭘 더 설명해야 될까요? 자, 대통령령 원래 이게 행정청이 아니고요. 국회라고 치자고요. 자, 일반 추상적인 규율인데, 그죠? 국회에서 만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률. 자, 일반 추상적 규율인데 그걸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대통령. 너무 쉽잖아요. 근데 보통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우리는
시행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시행령 이렇게 같은 거를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라고. 자, 일반 추상적인 규율인데 행정청이 이게 장관이 돼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부령이라고 그러죠. 부령이라고 그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부령을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규칙 같으니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엄연히 이겁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추상적 규율인데 지방의회가 만듭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조례라고 그래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요? 그건 우리를 규칙이라고 불러요. 다 같은 규칙이지만 행정규칙일 수도 있고 법규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요. 근데 일반 추상적이고 위임을 받아서 만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것들은 나중에 2학기 때 지방자치법 시간에 배우실 테니까 행정법 2에서요. 예, 그때로 넘기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국가기관이 만든 행정청인데 국가기관인 그런 것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하에서 교재를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자,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렇게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을 말한다. 그죠? 네,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추상적이라는 거는 사안,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규율이란 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는 뜻이다.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행정입법은 자, 그러면은요. 법규는 국민의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했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행정법의 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은 우리가 정한다고 그랬고 뭘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런 사고방식 하에서는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헌법 40조의 국회 입법의 원칙입니다. 국회 입법의 원칙. 자, 그러면 행정입법을 한다라는 것, 특히 법규명령을 만든다라는 것,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죠?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근대 국가에서, 근대 초기, 프랑스 혁명 당시 원래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그게 권력분리 이론이나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맞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가 시시콜콜하게 법규사항을 제정할 기능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그죠?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질도 사실은 갖고 있지 않죠. 국회의원들이 어떤 과학기술적인 어떤 시시콜콜한 뭐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의 뭐 운행 기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잘 만들어내기는 난망이죠. 어렵죠. 그러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행정입법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중도 높아졌고 중요도도 높아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법률안의 대부분이 의원입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입법 작용이 과연 국회 입법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느냐, 어느 게 원칙이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헌법은 국회 입법이 원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입법은 예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서 법규성에 따라서, 그죠? 법규성에 따라서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이고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법규성이 뭐냐가 궁금해지는 거죠. 법규성이 뭐냐? 법규성은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합친 말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 뭐 굳이 하나로 말씀드리면 대외적 구속력이죠.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부를 넘어서서 국가기관 내부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판규범성은 뭐냐?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관을 구속하느냐는 거죠. 법관이 꼭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냐. 법규명령은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법규명령은 법원에서 꼭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재판 규범성이 되는 거고요. 행정규칙은 반대입니다. 그죠? 자, 법규명령은 대의적 구속력이 있고 재판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 즉 법규성이 있는 거고요. 행정규칙은 대의적 구속력도 없고 재판 규범성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닐 뿐더러 법원에서도 반드시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죠. 요 도식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만 붙여서 더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법규명령은 눈에 잡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먼저 대통령이 만들면 뭐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시행령. 네, 그 다음에 장관이 만들면요? 부령 시행규칙이죠.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총리령이 되죠. 그죠? 네, 총리령. 그 다음에 헌법에요. 행정부 내에는 아니지만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3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대법원이죠.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 6군데입니다. 헌법에 예시되어 있는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는 기관 6가지입니다.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겠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자, 그러면은 행정규칙은 도대체 뭐예요? 행정규칙은 여러분들이 잘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훈령이라는 게 있어요. 훈령. 대통령 훈령, 뭐 국무총리 훈령, 뭐 이런 훈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는 그러니까 보통 쓰는 말이 뭐예요? 매뉴얼이죠, 매뉴얼. 예규는 보통 매뉴얼이죠. 그 다음에 고시라는 게 이제 아주 괴롭히는 거죠. 자, 고시는 그냥 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이 고시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고시의 내용이 개별 구체적이면은 행정행위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항고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판례가 무슨 사건? 약가고시 사건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가고시 사건. 자, 고시가 일반 추상적 규율을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는데 법규성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고시가 일반 추상적인 규율인데 법규성을 가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수범자가 일반 국민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헌법에는 법규명령의 목록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행정부 밖으로까지 가더라도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까지만 나와 있지 고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입니다.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강의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203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법규명령론입니다. 204페이지. 자, 법규명령의 개념.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 규범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자, 넓은 의미로는요, 행정부 밖에까지 생각하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헌법에 예시돼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법규명령에는 헌법 대의명령이라는 게 있고,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거가 있고, 법률 종속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을 해요.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자, 헌법 대의명령은 뭐예요? 대통령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현행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언제 있었냐면은 유신헌법 때 긴급조치권 이런 걸 발동해가지고 그때 헌법은 사실상 헌법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부 독재국가에서나 이런 헌법 조항이 있겠죠. 그죠? 예. 대통령령이 헌법이랑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는 지금 헌법화에서도 있어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금융실명제는 긴급재정명령인가? 긴급경제명령인가? 그걸로 한 거죠. 예.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주로 탐구의 대상이 되는 법규명령은 뭐겠습니까? 법률 종속명령이죠. 법률에 하위되는, 그죠? 하위인, 법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법률 종속명령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다. 주로 이것만 강의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원 규칙이 문제예요. 감사원법 제52조에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서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감사원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자, 이게 감사원 내부에만 미치는 즉 행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만 활용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사원 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법규명령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행정규칙으로 취급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그죠? 이 문제는 나중에 아까 고시 문제 때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왜 따지겠습니까? 왜 감사원 규칙이나 아까 고시를 왜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자꾸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그러죠? 왜 판별하려고 그러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법원을 구속하느냐? 법원이 그에 따라 꼭 재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 기준으로 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슬슬 풀리는 거죠. 그걸 모른 채로 하면은 법학은 암기 과목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암기 과목이 아닌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리령하고 부령과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전통적인, 지금으로는 한 9급 시험 정도에는 나올 만한 전통적인 테마죠. 예. 그래서 총리령 우의설과 동의설이 있습니다. 총리령하고 부령하고 관계. 만약에 총리령 우의설대로라면은 총리령하고 부령이 저촉하면은 총리령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그죠? 동의설에 의하면은 총리령하고 부령이 같은 효력 순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신법의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총리가 관할하는 행정 영역과 부가 관할하는 행정 영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자가 충돌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 요건인데, 법규명령도 마찬가지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예. 그래서 주체에 관한 요건, 뭐, 절차에 관한 요건.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만. 예.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행정절차법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교과서 개정을 하면서 앞부분에 여기에서는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안 바꿔놨네요. 자, 잘 그대로 써놓으세요. 법령안은 그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입니다. 네. 국법에서는 주요 내용만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전문 또는 전문이에요. 주요 내용을 예고해도 되고요. 전문을 예고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가로 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시죠?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시죠? 예, 40일 이상 게재가 아니라 공고하여야 한다. 형식에 관한 요건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거 및 내용에 관한 요건 뭐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뭐 적용되고 내용이 가능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설명되는 것들 뭐 특별히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효력 발생 요건은 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수요일 날에 조금 더 법규명령 행정 입법에 관한 설명들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